한 번은 작은 마을의 돌통에 길버트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소문난 친절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을 손길을 아끼지 않는 이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버트가 어릴 적 그는 어느 여름날 작은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강한 날이었고 어린 길버트는 바람에 실려 날아갈 만큼 가벼운 하얀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날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순간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 종이 비행기가 방향을 잃고 마을의 유일한 유리 창가게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가게의 가장 큰 창문을 뚫고 들어가더니 충격에 의해 가게 전체 유리들이 와장창 부서져 버렸죠. 물론 길버트는 엄청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를 쉽게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길버트를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길버트가 여전히 친절하고 순수한 아이임을 알았기에 바람에 좌우된 우연한 사고로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길버트는 돌풍의 길버트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는 도움을 주는 길버트로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친절을 갚기 위해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마을은 그의 선의를 중심으로 더욱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옛날 사건이 전설처럼 이야기되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길버트의 이야기를 듣고는 통제, 원칙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길버트,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버나드 윌리엄스의 통제 원칙이 떠오르네요. 그 원칙대로라면 당신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저 바람이 일으킨 일이었으니까요. 길버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이웃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거든요. 그 후로도 길버트는 마을에서 통제, 원칙의 산증인으로 널리 이야기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교훈을 남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길버트를 통해 통제의 원칙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지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린 종이 비행기가 유리창을 깨틀 때 시작된 깨달음은 길버트 자신과 마을 모두에게 변치 않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소라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었으며 늘 귀중한 조언을 제공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라는 조용 한강가를 걸으며 사색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최근 사업에 큰 손실을 보았고 그로 인해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현자님, 어떻게 하면 저는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젊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으나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왕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가뭄이 닥쳐왔고 궁전의 창고는 곡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각지의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자가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돌을 보십시오. 그 은자는 작고 낡은 돌을 헌해 왕에게 보였습니다. 왕이 그 돌의 비밀을 궁금해하자 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은 마법의 돌입니다. 이 돌은 저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왕은 은자에게 그 돌의 사용법을 묻자 은자는 답했습니다. 가뭄은 폐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지혜로운 통치는 폐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폐하는 곧 당신의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은자의 조언을 심사숙고하며 백성들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쏟으며 자신의 왕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지속되었지만 왕은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가뭄은 끝났고 백성들은 서로 돕고 단합함으로써 다시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로 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혜와 평안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라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습니다. 소라님, 저는 지금껏 제 사업이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것들만 걱정했지만 사실 제 손안에 있던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 내면의 평화와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로 젊은 상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소라의 지혜는 그날도 변함없이 강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어느 평화로운 동네에 에픽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에피크로스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에픽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에픽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동네에서 그의 아침 미소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른 새벽에도 산책 나온 이웃들은 그를 보러 주저없이 그의 집 앞을 지났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에픽 할아버지 정원으로 공을 실수로 날려보냈다. 아이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에픽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는 이를 천천히 주워 아이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너희들 쾌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은 순간 당황했다. 쾌락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막연하고 복잡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에픽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쾌락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상이란다. 진정한 쾌락은 마음속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서 온단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와 욕망을 절제하며 삶에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에픽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들 손을 잡고 정원으로 데려갔다. 이 꽃들을 보렴. 이 아이들은 햇살과 물만 있으면 그저 그렇게 존재하지. 그저 존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놀 수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기쁨이란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큰 쾌락은 없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에픽 할아버지의 정원에서 공놀이를 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잠시 마음의 평온을 얻고는 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에픽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매일 아침의 미소와 쾌락에 대한 그의 철학은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고 기쁨을 누릴 때고 그들은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순간의 평온을 느끼려 노력했다. 에픽 할아버지가 설명했던 아타락시아는 결국 동네 사람들 모두의 삶의 일부가 되어 그들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선사했다. 세월이 지나도 에픽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고 쾌락이 단순한 향락이 아니며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함으로써 얻는다는 그의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현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철학을 실천했고 그를 기리기 위해 매년 햇살이 가장 아름다울 때마다 그의 정원에서 웃음과 평온을 찾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조용한 작은 마을에 스피노자 철학에 심취한 맥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이 마을에서 가장 괴짜로 알려져 있었죠. 그의 집은 조그마한 농장으로 흰 탐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란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맥스를 종종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늘 신비로운 생각에 빠지게 되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맥스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인 마을 광장에서 작은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과 우주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맥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기대하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광장 중심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띠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이 나무들, 하늘, 사람들 모두는 신의 일부분입니다. 우주와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면 우리는 신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관중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맥스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느끼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미 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드넓은 바다 앞에 섰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엄함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며 작아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신의 일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서로 다른 꽃과 벌들을 지목하며 이 모두가 함께 신의 복잡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벌이 꽃가루를 모으고 그 교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신의 역동적인 본성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단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고 광장은 이내 흥미로운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맥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관점을 듣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의 일부분이며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맥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삶이 모든 순간이 신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신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신을 찾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맥스의 썰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설명을 넘어 모두가 신의 일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